매주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를 모이는데 그 전에 책을 한 권씩 소개합니다. 여러 번 했죠. 책을 잘 고르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 안목이 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서적만이 아니라 일반 책들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황현산 교수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현산이라고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나? 젊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70살 됐나? 한두 살 됐나? 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70살은 더 되셨네. 여기 이렇게 표지 날개 안쪽에 소개가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 요거 읽어드릴게요.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황현산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황현산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괜찮으신 분이에요. 글도 잘 쓰시고 최근에 그 뭐예요? 페이스북인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짧은 글을 쓰잖아요. 그것만 모아서 책을 하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짧은 글인데 거기에 아주 그 엑기스 그분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해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제목도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아서 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읽기도 편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기욤 아폴리네르 불문 소설가라 아니면 시인이겠죠. 그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폴리네르를 중심으로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프랑스 현대시를 연구하고 문학 비평가로 활동하며 시적인 것, 예술적인 것의 역사와 성질을 이해하는 일에 오래 천착해 왔다.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 표현이 재미있는 게 나와요. 시적인 것 그리고 예술적인 것. 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시적인 것에 가까이 가는 것뿐입니다. 시인들은 예술 자체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작곡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가까이 가는 거지 그 자체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게 우리 신앙에도 해당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학에도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도 되죠. 하나님을 본 자는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좀 믿는 게 헛거네.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어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예수 사건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우리가 믿기에 이거 표현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그래서 거의 일치된다고 보는 거 예수를 믿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시적인 것, 예술적인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인식의 한계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그 모든 궁극적인 것, 완전히 이제
절대적인 것, 그런 것은 종말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황현산 선생 글을 아주 쉽게 잘 쓰십니다. 이 책 이런 게 나왔네요. 한두 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얼굴 없는 희망, 또 말과 시간의 깊이, 또 해인사를 거닐다. 그 다음에도 많습니다. 많네요.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같은 학교 명예교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이 나올 때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네. 작년 8월에? 네. 그래요? 8월에? 네. 성경 공부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복사물로 나눠드린 거 그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글이 길지가 않아요. 전문적인 문학 비평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기 머릿말에다 그렇게 썼네요. 보니까 책을 내면서 머릿말이 이렇습니다. 문학에 관한 논문이나 문학 비평이 아닌 글로는 내가 처음 엮는 책이다. 그러니까 짧은 글들, 신문에 냈던 것들, 뭐 칼럼 이런 거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읽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사물로 나눠드린 게 제목이 뭐죠? 모자를 쓴 사람 누구인가? 뭐죠? 두 번째 나오는 글입니다. 이 책이 글씨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책이네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폰트가 아주 큽니다. 재밌는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 따라서 그만큼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초중고등학생들의 웃기는 답안지가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에 떠돈 적이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엉뚱한 답을 쓰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희극적인 효과를 얻게 된 답안지들이다. 그 가운데서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답안지는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어떤 것을 담고 있다. 황소가 손에 거울을 들고 제 얼굴을 비춰보는 그림 아래 그런 그림이 있어요. 나도 어디 본 기억이 납니다. 따옴표 들어가고 황소가 빈칸 3개 해놓고 봅니다. 따옴표 닫고 라고 적혀 있다. 문제는 이 네모칸을 채워넣는 것이고 정답은 물론 거울이다. 그러니까 황소가 거울을 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린 학생은 미쳤나 라고 썼다. 그러니까 황소가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이 답은 문제를 낸 선생의 의도와 동떨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생은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내었다. 미쳤나를 쓸 수 있는 학생이 거울을 쓰지 못할 리가 없으며 그가 그림 속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 어린 학생은 동사 보다의 용법을 폭넓게 알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야속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학생은 다만 어른들이 기대하는 동심의 유희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거기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이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다. 유아용 학습지 업체에서는 방문 교사들을 내보내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들의 적성이나 학습 능력을 무료로 검사해 준다. 학습지 판로를 개척하는 한 방법이다. 내가 아는 어느
젊은 엄마가 이 방문 교사들을 맞아들여 4살 난 아이의 능력을 검사하게 했다. 아이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알아내는 시험이다. 아이는 시험 지옥의 첫 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아이를 대견하게 여겼다. 그 실상은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여러분 북사물은 거기까지인데 그 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책을 읽는 사람과 모자를 쓴 사람과 낚시질을 하는 사람을 함께 그린 그림이 있다. 세 사람. 문제는 따옴표 열고 이 그림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따옴표 닫고를 알아내는 것이고 4살짜리에게 이제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요구하는 답은 그 모자 쓴 사람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벌써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간단한 셈도 곧잘 해내는 이 아이가 모자 쓴 사람을 못 알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는 매우 난감한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되물었다. 뭐라고 얘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모자 쓴 사람의 이름을 알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아이의 생각은 질문자들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지만 방문 교사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높이 평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는 또는 학교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은 모자 쓴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수준의 능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코드, 교육의 코드 정해진 이거 그거를 알아차리는 눈치이기 때문이다. 신앙 교육에도 이런 일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각이나 의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와 대답의 각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토론식 수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드는 토론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는 것이고 각본에는 질문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틀림없이 외국의 학습지에서 번역했을 저 질문의 말 자체에 있다. 방문 교사는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나요? 라거나 최소한 누가 모자를 쓰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야만 한다. 코드의 바탕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 정해진 코드, 질문과 각본에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대로만 진행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질문도 명확하게 못하는 거죠. 잘못된 코드는 잘못된 그만큼 더 강압적이다. 삶의 진실과 따로 노는 코드는 결코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2009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담당자들이 계신데 잘하세요. 코드로 애들 하지 마시고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한두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죠? 네,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죠. 요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코드, 각본, 이거를 얼마나 잘하냐 안 하냐 그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자, 내가 읽을 거를 몇 개 이렇게 좀 짚어왔습니다. 종이를 끼워놓고. 근데 이거를 다 읽기는 그렇고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읽고 싶은데 3군데 가져왔는데 2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는 전쟁이 무섭다. 요즘 미국에서 미군 주둔비 많이 내라고 하고 야단 법석이에요. 황현산 선생이 어떤 얘기를 하나 전쟁을 두고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썼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조금 아까 읽은 글처럼 짧습니다. 제목, 나는 전쟁이 무섭다. 남북관계가 또다시 불행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2010년에 쓴 거예요. 애써 쌓아올린 화해의 분위기는 물거품이 되고 분노가 용기를 대신 아래 들고 불신이 지혜를 가장한다. 어느 원로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다는데 나는 전쟁이 무섭다. 유럽에서 세계대전의 우려가 현실이 되려 하던 1930년대 중반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10여 년 지났고 2차 세계대전 들어가기 전 프랑스의 극작가 장 지로두는 희곡 트로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를 발표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미녀 헬레나를 유혹하여 자기 나라로 데려오자 그리스 연합군이 전함을 몰고 트로이 해안으로 쳐들어왔다. 헬레나를 되돌려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트로이의 주민들은 지상 최고의 미녀인 그녀의 거취에 자신들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 측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다. 파리스나 헬레나 사이에 아직 그 왕자 파리스군요. 파리스와 헬레나 사이에 아직 육체 관계가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파리스를 비롯한 트로이의 남자들이 성불능자임을 고백하는 꼴이기에 트로이 측은 오히려 두 사람이 동침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든다. 원로들은 벌써 군가를 제정하고 그리스 군을 암소의 새끼들로 부르기로 결정한다. 신들도 이 위기에 당연히 개입하나 그들은 두 나라의 행복과 안녕보다는 이 기회에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세력 판도를 넓히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리스 신의 최고, 제우스는 트로이의 맹장 헥토르와 그리스의 지장 율리시스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었다. 평화를 갈구하는 헥토르의 뜻을 받아들여 율리시스는 헬레나가 아직 순결한 상태임을 그녀의 남편 메넬라우스에게 설득하기로 약속한다. 헥토르는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율리시스는 비관적이다. 협상 테이블이 아무리 현명해도 그것은 오만함과 증오의 바다에 떠있는 쪽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율리시스의 예견은 옳았다. 헥토르는 호전적인 그리스 장군 오이악스가 자기 뺨을 때리고 면전에서 자기 아내 안드로마케를 끌어안아도 인내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트로이 쪽에서 일어났다. 호전적인 계관시인, 아주 원로급 계관시인 데모코스가 평화주의자들을 비겁하다고 탄핵하며 민중들에게 전쟁을 부추긴다. 헥토르는 선동을 막기 위해 그를 창으로 찌른다. 비명소리에 양측의 사람들이 몰려들자 데모코스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찌른 것이 그리스의 장군 오이악스라고 외친다. 트로이는 분노하고 전쟁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희곡 하나를 간추린다는 게 너무 길어졌지만 전쟁은 늘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었다. 어떤 논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에피소드, 오만 이런 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은 바보짓이다. 분쟁의 해결책 가운데 전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은 없다. 전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을 인간 아닌 것으로 만든다. 어떤 명분도 이 비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핍박받는 민족의 독립전쟁 같은 것을 거론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핍박하는 일도 실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쟁은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포탄이며 구덩이에 파묻히는 시체, 더미이며 파괴되는 보금자리이며 생사를 모른 채 흩어지는 가족이다. 이 5월에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소년들은 어느 골목을 헤맬까? 지금 축제를 벌이는 젊은이들의 소식을 어느 골짜기에서 듣게 될까? 공부하고 일하고 춤추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그들이 훈장을 뽐내며 돌아온다 한들 전쟁에 나가서 훈장을 받고 뽐내고 돌아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은 날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음의 상처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민족의 절망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 능력을 스스로 멸시하고 우리가 이 민족이었던 것을 저주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전쟁이 무섭다. 오만과 증오에 눈이 가려 심각한 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무섭다. 전쟁을 막을 지혜와 역량이 우리에게서 발휘되지 못할 것이 무섭다. 자,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한 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읽겠습니다. 어떤 걸 읽을까요? 자, 조금 제목이 따뜻한 걸 읽겠습니다. 앞에서는 전쟁을 했으니까 제가 선택한 게 두 가지였었는데 남아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향의 봄 노래 있죠.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이고 또 하나는 찌푸린 얼굴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좀 따뜻한 걸로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꺾은 괄호로 돼 있어요. 그 노래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거 동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의 봄 그 동요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그렇네요. 동요 고향의 봄의 첫 소절은 나의 살던 고향이다. 쓰기는 그렇게 쓰고 노래로는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쓰는 거는 나의 살던 고향인데 그냥 말할 때는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어의 순수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나의 살던을 내가 살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만 두 말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나의 살던 또는 나의 살던 고향은 내 경우 고향에 대해서 말한다면으로 들려 내가 살던 고향보다 더 겸손한 맛이 있다. 올해는 이원수 선생의 탄생, 요 동요 지은 사람인가 보죠. 예, 이원수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선생이 초등학생이었던 14살에 노랫말을 썼던 고향의 봄은 한때 국민 애창곡의 하나이기도 하였지만 선생의 친일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 빛을 많이 잃었다. 우리에게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나 그 작사자나 작곡자의 정치적 이력 때문에 이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노래들이 많다. 노래를 떠나서 문학 일반으로 넘어가면 그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작가회의와 그 작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작가회의와 민족연구소 등이 가려낸 42인의 친일 작가 외에도 친일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작가들이 적지 않다. 우리말로 된 문화유산이 특별히 많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들의 작품을 떳떳하게 누릴 수 없는 사정은 안타깝다. 친일 작가 명단을 작성한 단체들이 그 작품 목록을 공개할 때 제 아비를 고발하는 심정을 말하며 모국어를 위한 참회의 형식을 취했던 것도 바로 이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고향의 봄 자체에 대한 동요가 아니라 그 쓴 사람, 그래서 그 친일 작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군요. 이거는 뭐 길지 않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도 진실을 덮어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문학이 인간 의식의 맨 밑바닥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작업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의식의 가장 바닥까지 숨기지 않고 그거를 진실을 추구하는 작업이라면 진실 가리기는 문학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작가들을 영원히 허위 속에 가둬놓는 일이 된다. 어떤 비평가는 작가의 윤리와 작품의 윤리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윤리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훌륭한 작품을 썼기에 훌륭한 작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예는 적절치 않다. 발자크, 유명한 프랑스 작가 발자크는 자기 안에서 들끓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자기 시대 비판의 창조적 열망으로 바꿀 수 있었기에 훌륭한 작가로 성장했다. 반면에 친일 작가들의 친일 행위는 그들의 애초에 지녔던 창조적 열망까지도 메마르게 만들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다. 친일 작가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전쟁에 광분하는 일제의 억압에 쫓겨 작가들 간의 품앗이를 하듯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친일 작품을 몇 편씩 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아마도 사실과 부합할 것이다. 일례로 이와 여전에 교수였던 김상용 시인은 시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꽃집을 차렸으나 일제의 등살을 끝내 못 이겨 친일 수필 몇 편을 써야 했다. 이런 사정은 작가들의 친일 행위가 개인의 윤리적 과오이기도 하지만 민족 순환사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아버지 세대의 친일 행위를 자신들의 일로 참여하는 것도 실상은 나약한 개인들이 떠맡게 된 짐을 역사의 짐으로 여겨 함께 나눠지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일은 물론 쉽지 않다. 여러 해 전에 우리가 미국을 거들어 베트남 전쟁에 끼어들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한국작가회의가 베트남 작가들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나도 그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베트남 작가들은 우리의 방문을 고마워하면서도 크게 감동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승리한 전쟁인데 새삼스럽게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묻는 듯한 기색이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친일의 상처에서 해방되려면 우리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야 한다. 분단된 민족이 우애를 되찾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더욱 높게 받들어져 사회의 민주적 토대가 굳건해지면 어떤 나쁜 기억도 우리를 뒤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앞 세대 작가들의 의미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떳떳하게 누리는 일은 그들을 미화하고 그 과오를 숨기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벌써 튼튼하다면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어찌 얽매겠는가? 숙제는 우리 앞에 있다. 2011년도에 썼네요. 뭐 깔끔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건전하고요. 글쓰기 솜씨도 전문가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수준이 높습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라서 쉽게 읽히겠네요. 저는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또 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